현명한 지식 탐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또 어쩌면 여러분의 경제적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는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고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열심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우스갯소리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우리 시대의 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제 사 먹었던 국밥 한 그릇의 가격이 오늘 다르고 매년 오르는 전세 보증금과 아이들의 학원비는 우리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우리는 분명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왜 우리의 돈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날씨처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마치 자연 현상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며 때로는 조작되는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계속 오른다면 그 차익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새로 찍어낸 돈을 가장 먼저 손에 쥐는 이들입니다. 바로 정부와 그들에게 봉사하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죠. 새로운 돈이 경제에 풀릴 때 그 돈은 결코 당신의 지갑으로 가장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채시장, 대형은행, 그리고 자산시장으로 가장 먼저 흘러들어갑니다. 그들이 그 돈으로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사들이고 나면 자산 가격은 이미 저만치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희석될 대로 희석된 돈이 당신의 월급이 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비싸진 물건을 사야만 하는 불리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교묘한 설계는 1913년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탄생한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준의 본래 설립 목적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진짜 역할은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부채가 영원히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스템 안에서 모든 돈은 빚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출을 받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돈이 문자 그대로 창조됩니다. 당신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쓸 때, 그렇게 새로운 돈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부채 역시 계속해서 팽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부채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왜냐고요?
인플레이션은 과거의 빚의 실질적인 가치를 조용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빌렸던 막대한 빚을 시간이 흘러 가치가 떨어진 값싼 돈으로 갚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서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냥 멈추면 되는 것 아닌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것은 곧 신용 공급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 시장은 순식간에 붕괴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파트, 당신이 투자한 주식, 당신의 모든 자산은 인플레이션으로 부풀려진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 거품을 빼는 순간 환상은 깨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들이 매년 2% 정도의 건강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는 이유입니다. 2%라니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연 2%의 복리로 계산하면 당신이 가진 돈의 구매력은 약 35년 만에 정확히 반 토막이 납니다. 당신이 은퇴할 때쯤이면 오늘날의 1억 원은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의 가치밖에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큰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갓 인쇄한 돈으로 그것을 사들일 때 그 돈은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들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그 돈으로 부동산, 주식, 원자재 등 각종 자산을 사들입니다. 당연히 그 자산들의 가격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치솟습니다. 이 현상을 18세기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 칸티용 효과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돈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게 먼저 흘러가 부를 재분배하는 불평등한 효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의 부는 조용히 침식시키는 보이지 않는 부의 재분배 장치인 셈입니다. 역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고대 로마는 은화에 불순물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고 결국 제국의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는 아시냐라는 지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내다 빵 한 조각이 천문학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그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돈 찍어내기는 언제나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선진국들은 괜찮을 거라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근본이제를 폐지하면서 달러는 마지막 족쇄를 풀었습니다. 그 이후 달러의 구매력은 85%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집값, 대학 등록금, 유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임금은 그 상승 속도를 결코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바로 조용한 부의 이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의 IMF 외환위기가 떠오를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되고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는 고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물론 그 원인은 복합적이었지만 통제 불능의 부채와 통화 시스템의 취약성이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국에서는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생겨났을까요? 바로 이 인플레이션 시스템 하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영끌과 비투에 내몰리는 현상은 이 시스템이 개인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성장일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수요를 자극하면 정작 오르는 것은 월세, 식료품 같은 필수재의 가격입니다. 반면 최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공산품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죠. 정부는 이 평균치를 보여주며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교묘한 통계적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이 대신 닭고기를 사 먹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통계에 반영합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낮아진 삶의 질에 적응하는 생존의 수학일 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신에게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합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당신이 저축하는 것을 처벌하고 빚을 지는 것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돈을 쓰거나 위험한 투자를 하도록 내몰죠. 이 모든 행위는 결국 부채 기반의 경제 시스템을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연료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부채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가치 하락이라는 익숙한 순환을 계속하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 길은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대한 환상을 믿는 편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주식 계좌가 불어나는 것을 보며 부유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자산의 가치를 재는 돈이라는 저울 자체가 계속해서 가벼워지고 있다면 당신의 부는 정말로 늘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당신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화폐 시스템의 설계 그 자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빚을 내고 소비하고 그리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떠받치도록 만들어진 내장된 기능입니다. 1971년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이후 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실물이 아니라 가치를 가졌다는 약속이자 믿음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제약 없이 돈을 쓸 수 있는 마법을 발견했고 중앙은행은 금리와 디지털 인쇄만으로 경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모든 화폐는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이 흔들리는 순간 환상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모든 주요 법정화폐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하이퍼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순간이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아침에 받은 월급이 저녁이 되면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짐바브웨에서는 1조 달러짜리 지폐가 등장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정부는 탐욕스러운 기업인이나 외국 투기꾼 탓을 했습니다. 결코 자신들의 인쇄기를 탓하지 않았죠. 물론 지금 당장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붕괴는 언제나 부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수조 달러가 창조되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각각의 위기 극복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돈 찍어내기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저축보다 소비를, 정직한 노동보다 투기를, 장기적인 안정보다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가치의 의미를 잊어버린 문명은 곧 신뢰의 의미도 잊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세상의 그 어떤 인쇄기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모든 제국, 모든 화폐, 모든 시대는 자신들만이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진실과 마찬가지로 돈의 가치는 영원히 왜곡될 수 없습니다. 교묘한 말과 통계적 속임수, 어려운 정책 용어로 그 부패를 잠시 가릴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그 환상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역사는 변명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 착각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들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이 바로 그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